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총선을 70일 앞둔 여야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수원 지역의 판을 뒤집고 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야심찬 공약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관련 문제를 제기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철도가 도심을 지나게 되면 도심을 가른단 말입니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양극화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에 포함된 철도 지하화 구간은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부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후 서울 용산, 노량진 영등포, 대전시 대전역 부근 등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 식의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거고요. 해당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수원 영통의 한국나노기술원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합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수원을 두루돌며 민심을 살피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1호 저출생 공약 발표에 이어 교육, 금융정책 등을 내놨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후보 면접을 실시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재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과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등도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후 예정된 공천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면접 심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면접을 할 때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민이 주신 그 심사 기준을 반영하고 세 단계가 합쳐져서 국민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당대표는 당선 유력 지역 등의 전략 공천을 받고 전국 총선을 지휘하는 게 관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경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다른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 대상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2년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본격적인 험지 공략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이후 같은 지역을 방문한 곳은 수원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저는 참 좋습니다. 경기의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수원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길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자, 경기도 특히 수원을 방문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수원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 20대 그리고 또 21대 총선에서요. 민주당이 5석 모두, 수원 지역 5석 모두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이 가뜩이나 인천과 경기권 민주당의 텃밭이자 이재명 대표가 강세를 띠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 한 석이라도 이 지역에서 탈원을 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커질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박문규 산업통상부 장관, 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을 수원에 잇따라 투입을 하면서 사력을 쏟는 모습인데요. 지난 선거에 비해서 후보군이 일단 무게감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또 관심을 가장 끄는 게 삼성전자의 본진으로 꼽히는 수원의 강남 수원정이거든요. 예. 그 사선 박광훈 의원과 이수정 교수가 맞붙는데 최근 젊은 층 유입이 는다. 이 부분이 또 변수로 하나 꼽히고요. 그렇군요. 남경필 지사가 내리 7선을 한 수원병 같은 경우에도 3선 김영진 의원의 맞수로 박문규 전 장관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히나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수원 무지역, 이 지역의 영입인재죠.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이 출마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각 당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인물들을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직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수원이 갑을, 병정, 무 이 지역이 5개거든요. 여기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전직 장관이라든가 유명 교수 등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 의원님, 수원이라는 곳이 원래 저렇게 처음부터 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불과 한 10년 내지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기억나는 사람만 얘기해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 번 했고 남경필 전 지사의 부친도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뭐 김인영 의원, 정미경 의원, 김용남 의원 등등 제가 기억나는 사람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한 10년 내에 사실은 그 지역에 삼성전자 들어섰죠. 동탄 개발되죠. 뭐 이러면서 신도시. 젊은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5석 모두 민주당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격전이 예상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서울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 젊은 사람들에게 파고들 만한 지역 관련 또 지역민들에게 파고들 만한 이 지하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이 기차가 수원 같은 경우는 관통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동안 뭐 발전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수원역, 성대역을 지하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를 지나는 경부선 철도가 수원시를 동과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지역을 지나는 게 육교 하나 말고는 넘어갈 수단이 없다. 사람의 생활까지 양극화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부근의 철도를 언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하는데요. 예. 이 수원이 경기도의 핵심 도시이자 또 출퇴근 그리고 통합을 이유로 인근 도시와의 이동이 잦다는 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주변 지역들까지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GTX가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어떤 핵심 역할을 하는 역이거든요. 수원역 같은 경우. 부동산 뭐 집값이라든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GTX를 내세울 것 같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맞춤형 공약으로서 굉장히 적절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수원의 시민이 무엇이 필요하는가를 가장 간파를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팔도 다 돌고 나서 이제 첫 수원을 가서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수원의 5지역구가 전부 다 민주당에서 당선된 지가 아닙니까? 이제 탈환을 해야 하는데 이제 수원의 어떤 상징성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수원이요, 인구가 120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도 뭐 검사하면서 수원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지역적 특색이 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지역적 특색이 워낙 강해서 수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은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 많이 모여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신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원은 수도권이면서도 이제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예. 수원에서 어떤 바람 자체가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접 지역인 뭐 화성이랄지 뭐 동탄, 뭐 용인, 그다음에 안양 이런 데가 수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곳을 첫 타깃을 삼아서 경기도에서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열세다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돌파하겠다는 이제 정면 돌파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데 아마 뭐 단지 철도 지화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수원과 인접 지역의 어떤 반도체 관련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철도 지화뿐만 아니라 아마 반도체 관련 새로운 공약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5석을 지난번 선거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성하는 것도 상당히 공을 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수원 지역은 경기도의 이제 수부 도시이기도 하고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들어가고 또 서울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수원은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강세인데 이런 공약이 나오면 일단 수원 전체가 좀 술렁거리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이런 이제 일종의 토건 공약을 하게 되면 그 일대에 이제 부동산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하 공간을 개발하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처럼 이렇게 뭐 산책길 이상의 더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도권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여하는 행태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종합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런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좀 쏟아내는 그리고 또 이런 공약은 뭐 여당 혼자서 단기간에 5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 걸릴 공약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서울 2008년 그 점에 있었던 뉴타운 공약처럼 한번 그냥 휩쓸고 가는 그런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김포도 있었고 수원 지하철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때 이제 18대 총선에서 수도권을 당시 이제 여당이 휩쓸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의원들이 곳곳에서 기름 어디 뉴타운 그렇죠. 뉴타운으로 해서 이른바 타운도리까지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개발 공약 이거를 이제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제 토목 공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개발이라는 거를 좀 그 뭔가 배관시해온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써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개발 공약의 효과는 꽤 많습니다. 그건 뭐 정치적으로도 다 입증이 돼 있죠. 뭐 당장 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김포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김포도 그 2석이 다 지금 민주당 차지하고 있는데 들썩들썩 하니까 그 결과도 지금 주목이 되고 저게 수원뿐만 아니고 전국의 그 오래된 도시들이 다 저런 거를 그 안고 있어요. 그렇죠. 이 철도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철도가 그 도심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도심이 커지면서 철도가 이제 이 도시를 양분하는 예.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 철도 지하화 같은 거는 아마 다른 데에도 파급 효과를 그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수원 일단 유권자들이 저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뭐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탈환을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지금 전면에 포진시키고 있죠.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정청래 최고위원, 김경률 비대위원 각각 대항마로 내세웠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도 한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무려 한 지역에서 내리 5선을 한 바로 이 의원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민석 의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예.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요.
안민석 의원님, 위원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 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이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성균이나 지드래곤 같은 이런 연예인들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탑 연예인들이죠. 예. 이게 오비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정권의 이기와 이 연예인들의 이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 누굽니까? 예,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국민의힘이 유 전 의원에게 경기 남부지역 총선 총괄력을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동훈 위원장 경기를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맡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유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경선에도 출마를 한 적이 있죠. 상징적인 인물과 맞붙게 된다면 보수 측 일각에서 나오는 유 전 의원에 대한 거부감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승민 전 의원 자타공인 경제통이고요. 과거에 바로 이 경기도지사 경선에도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은 저 유승민이 경기도 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경기도민들께, 국민들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느냐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오호, 유승민 전 의원. 요 대목에서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 뭐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었습니다만 이 대표적인 비윤계,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뭐 대립각을 세우거나 또는 쓴소리를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유승민 전 의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을 정치적 스승으로도 모시고 보좌관 출신이기도 했었고 뭐 이제 그 비서관이었나요? 그 아무튼 아버지와 인연을 통해서 저렇게 이제 둘이 같이 다닌 적이 훨씬 더 많았는데 이준석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남겠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수의 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하고 함께하면 좋은데 참 무척 아쉽습니다. 결정적 시기 때마다 이제 발을 빼거나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 흔히 뭐 간을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간철수란 말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일 때 잘 못하니까 이설류가 아니라 무승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또 한 번 본인의 정치적 이 장래를 먼저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58년 1월생이라서 상당히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이 마지막 도전의 기회를 해서 대선을 준비해 보겠다 이런 이제 플랜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며칠 전에 이제 공천 신청은 안 한다. 정치권에서 이 말을 쓰는 경우는 불출마 선언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 뭔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암묵적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개혁신당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뭐 이런 좀 어떤 지역구도에서 이런 뭔가 각을 세우겠다고 하긴 하는데 과연 유승민 의원의 이런 다음 대선 플랜이 있는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을 할 것인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사안은 안철수 의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TV 보시다가 내 이름이 왜 나와 그럴까 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근데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의 러브콜도 거절하고 잔류를 택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 전 의원이 그동안에 우리 당을 금도를 넘어설 만큼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겠다 얘기한 것은 좀 길게 보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고요. 보수 쪽에서는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희석시키기 위한 이런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하지도 않을까 이런 그런 것들이 발언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징적인 지역 이런 데 출마를 아마 요청하면 거기에 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질문 드리죠. 안민석과 유승민 성사가 된다면 일단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성사 여부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정무적 결단 이거죠. 지금 이제 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권 내에서 자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본인이 뭐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정치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돼서 그냥 배제하는 것이냐. 근데 불출마하겠다고 안 하고 공천 신청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거취는 당에 맡기겠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에서 그거를 나서 그럼 뭐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유승민 그 전 의원이라는 어떤 정치적 자산을 비록 뭐 비윤도 아니고 뭐 거의 반윤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래도 활용을 하겠다.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판단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전 가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 요청을 하는 형식을 띠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것은 아마 상당한 정도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 결집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저는 오히려 중도 확장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반윤도 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의 가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평가를 해서 뭐 수도권 어디에 배치한다 하는 거를 저는 뭐 상당한 정도로 그 어떤 한동훈식 공천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뭐 본인의 대선의 뜻을 접었는지 안 접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대선이 목표라고 했을 땐 지금 의원으로 그래도 살아남는 것과 전 의원 2번 하면 잊혀지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 잠재적 어떤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한동훈과 잠재적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유승민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야, 이것도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생각할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전에도 이제 개인적 의견으로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잔류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윤희숙 대표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로 색깔 비슷하고요. 더군다나 윤희숙 대표가 있는 그 밑에 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뭐 고문 맡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그 형식적인 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는 게 좀 거꾸로울 거예요. 와서 뭔가 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분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의 색깔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잔류를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거의 반윤적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유승민 의원을 포용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도 확장성이랄지 반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인사를 어떻게 보면 선거 전면에 앞세운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짧게 말하면 유승민 의원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자기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더군다나 이전에 어떤 TK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뭔가 공헌을 했다고 한다면 총선의 공신이다. 그렇죠. 공신이 되면서 이제 미래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는 발판이 된다,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보다 더 뜨겁게, 경기도보다 더 뜨거운 곳은 바로 서울이겠죠. 특히 한강과 맞닿은 지역, 여기를 흔히들 한강 벨트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 벨트. 뭐 서울에 안 사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강 벨트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예, 한강벨트가요. 마포와 용산, 또 성동과 광진, 동작 등 5개 행정구에 총 9개 지역구인데요. 그 지역구와 인접한 영등포까지 포함해서 의뢰 한강벨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지금 뛰고 있는 겁니까? 예, 면면을 좀 설명드리면요. 먼저 그 중구 성동을 최근까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인데 국힘 후보가 지금 3파전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종로에서 이제 중구 성동으로 넘어가겠다 선언을 했고 이어서 이해운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도전장을 냈습니다. 예. 옆이죠. 맞은편이죠. 동작 을 지역에는 이수진, 나경원 이 두 후보가 맞붙게 될 전망인데요. 둘 다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요.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 박성준 대변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 지역은 원래 이제 지상욱 의원이 중구에서 근데 지상욱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해요. 최근에 이러자 자리가 하나 빈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냐 일단 부산을 떠나왔던 하태경, 그다음에 이미 3선 강남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3선을 했던 이해운, 그다음에 전직 장관 출신까지 지금 해볼 만하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면 마포갑 지역이 있는데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지금 위기인 상황이죠. 여기에는 국민의힘 후보 무려 4명이 몰렸습니다. 이용호 의원과 조정훈 의원, 최승재 의원, 또 신지호 전 의원까지 4파전을 뛸 양상이고요. 광진을 지역은 최근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보수세 성향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이 좀 주력하고 있는 지역인데 현역 의원이 고민정 의원이고 맞상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나와서 출마 선언을 한 오신환 전 의원이 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노웅래 의원이 물론 재판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전제로. 하지만 재판 결과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쪽은 이제 호남에서 전라북도에서 정치를 하시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다른 당에 있다가 시대전환에서 오신 분도 오고 뭔가 당내 발판은 좀 약하지만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저 광진 같은 경우에는 광진 갑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을 지역에는 전해숙 의원이 있는 갑 의원 말고 을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린다. 이쪽 그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후보가 있다. 상대 진영에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아니 뿐만 아니고 사실은 고민정 의원한테 패배한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오세훈 서울시에서 정무부 시장을 했던 오신환 전 의원이 지금 일종의 그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복수전 뭐 이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대리 복수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사실은 뭐 지금 대부분의 저런 지역들이 이제 리턴 매치인 경우도 있고 4년 전에 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뭔가 해보겠다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이 한강벨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지난 4년 전에는 워낙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사실은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강벨트도 용산 정도 빼놓고서는 사실은 거의 민주당이 다 싹쓸이 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노웅래 의원 뭐 재판 중인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좀 흔들리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표적 공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아니에요. 그날 오찬을 함께 했죠. 오찬을 누구와 합니까? 특히 바쁘신 분들은요. 점심 그 약속 잡기 정말 아침 식사부터 조찬부터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아침 같이 먹고 점심도 약속 있고 저녁도 약속 있고. 근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요. 이분들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최지훈 기자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저분들이 누구신가요? 예, 바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일하는 청소원과 경비원 또 건물관리인 등인데요. 어허. 이분들과 함께 비공개로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한 겁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함께 어제죠. 여의도 한 식당에 초청을 해서 1시간가량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줬다라고 하면서 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그 국민의힘 로고가 찍힌 빨간 잠바 그리고 또 패딩도 주겠다고 했고
냉장고도 새 걸로 다 교체를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아, 민원이 뭐예요 하니까 아이고 저희들 냉장고가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들 도시락 반찬 가져오면 놀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그럼 새 걸로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군요. 맞습니다. 이번 오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당사로 이제 한 위원장이 그 국회로 출근하지 않고 본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당사 출근이 잦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눴던 청소관리인 등등과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요 일반 회사도요 사장님이 그 같이 이제 건물 관리해 주시는 저도 정말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식사까지 같이 한번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근데 당 대표 물론 뭐 비대위원장이니까 대표가 저런 분들과 제일 고마운 분들과 하지만 식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과 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보기 좋고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역대 당대표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번 처음이다. 이게 좀 놀랍습니다. 어허. 예를 들면 뭐 국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는 정세균 의장 시절에는 국회 청소하는 분들하고 설 전에 저런 모임도 하고 민주당 계열에서는 저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누군가 대표 중에 처음 했다는 게 아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했을 것 같긴 한데 또 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렵고 평소에 눈에 안 보이게 뭔가 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돌보는 거는 아주 잘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는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찬을 마친 뒤에는 종교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세례명 한동훈 위원장이 어릴 적 세례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캐톨릭 인연은 많은데요. 제가 청주에 살 때 목사를 했었거든요. 그 수동 성당에서. 예. 요즘은 근데 잘 안 나요.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나스였거든요. 토마스. 예. 그럴 때 제가 그래서 불만이었던 게 좀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시고 이런 분들로 이름을 지어주시지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은 어려운 분을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분인데 왜 이런 분을 지어주었나 하는 생각이 나는데 김상훈 위원님께서는 세례명이 베드로. 예. 베드로 저도 사실 그런 걸 원했습니다. 저 12사도나 이렇게. 예. 자 저렇게 외연 확장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묵묵히 건물 청소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종교계 인사들까지. 자 이러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조금 변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첫 등장했을 때는 막 본인 소개하는 데에다가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둘이 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많이 걸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 대통령실과 대립각 나오니까 그 사진 막 내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시 요즘에 한동훈 마케팅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고요? 말 그대로 그 유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다시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 위원장 마케팅이 이른바 다시 성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대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예비 후보들의 SNS입니다. 페이스북 그 대문 사진에 어떤 사진을 걸어놓느냐로 이 사람의 기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구로을이죠. 윤건영 의원 지역구에 험지 출마로 도전장을 낸 YTN 출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최근에 한 위원장이 본인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저런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스타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수을에 출마했던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찍었던 사진을 한동안 크게 걸어놨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유난 갈등이 불거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사진으로 바꿨다가 유난 갈등이 불거지니까 다시 한동훈 위원장 사진을 빼고 본인 사진에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을 걸어놨다가 이른바 푸사 사진을 계속 바꾸셨네. 예, 그러다가 다시 또 한동훈 위원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두 사람의 지지율 최근에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얘기들과 한 위원장이 당에서 공천을 하는 거다. 공천은 당 중심으로 하고 본인도 면접에 투입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비 후보들이 한 위원장 마케팅에 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분위기고요. 민주당도 반대급부로 한동훈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역으로 대여 공세를 내가 열심히 했고 강화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
강조하는 용도로 한 위원장과의 투샷 사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신분이던 시절에 대정부 질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공세를 했다 이런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영배 의원 등이 SNS에 게재를 했는데 특히나 눈길을 끄는 건 그 친명 의원들보다 친문 의원들, 친문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투샷보다는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오호. 본인의 전략을 좀 과시하는.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 보니까 네, 나 이렇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예, 본인의 경쟁력을 다 과시하는 부분. 특히나 이제 원외 인사들이 보통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거든요. 친명 인사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국회 내에서 전문적으로 여당이 어떻게 맞섰었는지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약간 좀 분위기를 트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설명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요즘 이제 여론조사 얼마 전에도 저희들 전해드렸잖아요. 디커플링이 말이 좀 어려운데 커플이라는 게 어떻게 갑니까? 같이 가잖아요. 올라갈 때도 같이 가고 내려갈 때도 같이 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뭐 정체고. 자, 이때 등장한 한동훈 마케팅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돋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권자들한테. 뭔가 유권자들이 그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이제 본인과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그 유명 인사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그 지지도가 더 높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윤한 갈등 때는 저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써야 되나 한동훈 위원장 사진을 써야 되나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위원장과 자기가 이렇게 그 같이 뭐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하면 이 사진에 또는 이 동영상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아하. 뭐 한동훈 위원장을 뭐 이제 그때는 장관 때였죠. 장관을 뭐 질타하는 무슨 의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구에서 이제 자기가 뭐 뭔가 체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그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야 모두 한동훈 마케팅에 열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아까 그 장면은 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하면서 그때 공개되는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한 위원장 여기 처음이지 저기가 말이야 저 남산 타워 보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변을 저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함께 둘러보는 사진인데 이게 마주보던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저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바로 갈등 봉합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바로 밀실 정치의 상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권치승 대변인인가?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네.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한동훈을 비판할 때 윤석열 아바타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갈등을 벌여요. 그럼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져야 될 텐데 또 봉합을 해요. 이걸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이제 비판이 아니고 이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밀실 정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같은 데서 이제 몰래 만나야겠죠. 공천 문제랄지 김건희 여사 백 같은 걸 얘기를 몰래 만나서 하고 그게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들키면 그건 밀실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공개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30일 지나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가. 그리고 공개됐어요. 만나겠다고 공개가 된 거고 또 오찬 자리에서 보면 원내대표도 있고요. 수석 2명의 또 비서실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시간 만났다는 얘기까지 다 했고 37분간 차담했다는 얘기까지 다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생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민생 말고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 왜 밀실 정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질구질하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렇게 봉합되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오히려 이제 저런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되면 저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마이너스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아예 논평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둘이 만나서 좀 더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기 바란다랄지 이런 논평을 해야지 사실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저런 거 자체를 가지고 밀실 정치는 어찌를 몰아가면 누가 그 언어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난의 논평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갑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6면입니다. 한동훈 사퇴의 요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이 상황. 자, 먼저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은 이제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재임 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고발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선거법 위반? 뭐 그건 이제 뭐 법조인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제처럼 이제 이렇게 정치 후기자를 오래 해본 사람 기준으로 보면 저런 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대통령의 법적 지위는 당에서 보면 일종의 수석당원입니다. 수석당원이 뭐 대표한테 물러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역대 한국 정치사를 봐도 그 대통령실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당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왔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이걸 법적으로 따진다? 뭐 저는 그게 그냥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짧게요. 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고발을 하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고발한 그 범죄 내용이요. 공직선거법 85조거든요. 85조는 뭐냐면 공직자가 사전 선거 운동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설사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구속 요건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저렇게 고발을 한 것은 뭐 단순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법적 문제는 다투더라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좀 오발탄을 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도?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러면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닌 행동을 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하여서 이걸 고발을 하는 건 둘이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걸 어떤 의미에서는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이런 약속 대련 속에서 사실은 적당히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헤드샷을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A의 비서실장이 와서 사퇴를 요구했고 사퇴를 내가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일종의 사법 카드를 꺼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형태의 역공을 취하는 방식으로 서로 어떤 범위를 넘어서버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것을 법적 문제 같은 걸로 가져감으로 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에 눈에 띄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6면입니다. 자, 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을 봤더니 절대 하면 안 되죠, 이거. 음주운전. 근데 음주운전을 제외시켰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최지원 기자, 이게 어떤 논란인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요. 국민들에게 직접 어떤 경선 기준을 적용하면 좋을지 공모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서 결정된 5가지 기준이 학교 폭력과 증오 발언, 성범죄, 음주운전, 그리고 또 직장 갑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혐오 범죄의 기준이고요. 그 예. 국민 참여 공천으로 받은 게 부패와 책임지는 자세, 성범죄, 국민 의무, 직장 갑질과 학폭인데요. 두 가지가 빠졌네, 왼쪽에 네, 보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 처음에 이제 설명할 때는 음주운전 포함됐었고 혐오 발언도 포함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공모를 받아보니 이런 도덕성 기준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5가지 기준으로 재정립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 기준을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냐, 삭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비후보 검증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건으로만 한정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음주운전 된 경우에만 2010년 이후. 예, 그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2004년에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은 원체부터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민주당에서 꾸준히 해왔고요. 근데 그때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 수준이긴 했어요. 0.1이 넘었었잖아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맞습니다. 158 정도 기억하시네요. 0.158. 네, 예. 그 정도였긴 한데 다만 그 민주당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설명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다만 지금 분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설명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혐오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회 산하에 있는 도덕성 검증 소위에는 이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참여해서 경선 기준을 만든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오른쪽에 새로 정립된 이 규정은 공관위 전체 경선 기준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항목 다 아주 배제되진 않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다소 헷갈리시겠지만 어쨌든 공관위 전체 평가에 음주운전도 윤창호법 이후의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민주당은 내놓고 있습니다. 자, 0.158도 기억하고 계시는 최병묵 선배님. 이게 또 한 번도 아니었었잖아요. 이미 논란이 계속 많이 됐던 거고 취소 수준이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차피 저기에 음주운전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왜 뺐을까? 뭐 지금 민주당 설명은 뭐 국민 참여 공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그 가능성 물론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조그만 어떤 본인 관련한 논란도 일으키지 않겠다. 이번 공천에서. 저는 그런 의지가 저기에 돋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련되는 음주운전이나 뭐 아니면 그동안에 뭐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 벌금을 받았던 전력이. 근데 이런 어떤 것도 그 저기에 적용을 하여튼 삭제를 함으로써 본인과 관련한 어떤 논란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 뭐 이런 결정이 저기에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공천 심사 받는다고. 이재명 대표도 심사 면접은 하는군요. 면접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오늘 1시 55분쯤이거든요. 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 예비 후보 면접에 이재명 대표도 참여를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해당 지역구에 한 예비 후보 2명, 민주당에서는 한 2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아마 합동으로 공동으로 면접을 진행돼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같이 공동으로 한 7분여 가량 면접을 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경선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당내 경선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다만 당내에서 경쟁력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에서도 결국에는 경쟁력이 월등하게 한 후보가 높게 되면 그냥 단수 공천을 준다 이게 내부 규칙이라서 경선까지 치르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경선에 드는 비용도 많다고 해서요. 아마 예비 후보가 그거를 그 돈까지 내면서 이재명 대표와 겨루고 싶어 할까 이 부분도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요. 요 얘기를 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를 하면 등장하는 인물이 많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요. 한 사람 공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 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있고요. 여기에 또 민주당에서 누군가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풀어드리죠. 자, 일단 임종석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종석이 중구 성동을 나오겠다고 하니까 안 되지. 이 정권에 누가 책임 있는데 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옛날에 임 전 실장한테요. 장미꽃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상징. 사랑해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장미꽃까지 선물을 받았던 이 사람과 임종석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게 저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알았어. 근데 대통령님 있잖아요. 인색하시네. 이 한 송이밖에 안 주셔요. 네, 이게 한 송이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니까. 뭔가 저 때가 무슨 화해할 때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 저 때가 언제였어요? 저게 문재인 정부 그 출발할 때입니다. 출발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추미애 그 당시 당 대표였거든요. 예. 근데 그 당에서 어느 뭐 인사 추천 뭐 이런 문제에 좀 관여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커트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거부했군요. 그래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미꽃을 그 가지고 추미애 당대표한테 가서 이제 그거 화해를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나 했는데 하지만 두 사람의 이 해묵은 갈등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비판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자 임 전 실장 이렇게 반박합니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니 정말 초현실적이시군요. 제가 이게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자꾸 예. 도를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특히 추미애 전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있는 저한테는 너무 네. 초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있지요. 그게 네. 2020년 11월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무리한 징계를 당시에 하면서. 그래서 뭐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때 검찰총장을 계속 압박하던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때문 아니냐. 이건 뭐 그동안 많이 다뤘는데 친문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있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 탄핵한 게 한나라당과 바로 추미애 대표의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그 합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탄핵의 역풍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오체투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호남에 가서 이제 그 추미애 대표가 사죄의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탄핵당한 데 앞장서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2004년 총선 직전에 총선 며칠 앞두고 지금 그 추미애 대표가 그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 사죄한다. 그러면서 전남도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18 묘지까지인가 그렇게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친문 입장에서는 아니 옛날에 탄핵해서 저렇게 뭐 잘못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뭐 우리 보고 어쩌고 저쩌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초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추미애 전 장관도 알 거 아니에요. 자신이 목소리를 높이면 결국 그 화살은 본인한테 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세를 펴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전통적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원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가했던 거. 근데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엄청난 해악을 끼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탓을 다른 사람은 돌리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서 대통령 취임 당선까지 이끌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인인데도 이 부분을 좀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어떤 정책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총선 나가서 공천을 받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이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은 사실은 친문이랄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다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선이랄지 아니면 이제 친명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천을 받겠다는 건데 저게 과연 뭐 선거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과도한 저런 측면이 오히려 본인에게 화살이 돌아오고 역풍이 불 수도 있는데 아마 눈앞의 이익에 너무 취해 있는 나머지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 친명 대 친문의 갈등으로 비유할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민주당 특히나 이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임종석 전 실장 비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의원 민주당 필패의 길이라고 하면서 내부 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공세적으로 더 공세를 강화하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민주당에 지금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 두 사람 외에 공개적인 목소리가 못 나오는 이유는 아마 당장 본인들도 다 예비 후보 신분이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친문이라는 마케팅이 친문으로 규정되는 부분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내부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포스터를 붙일 때도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렇게 쓸 정도로 지금 그 지역 여론에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도와줬냐 이러면서 비판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꽤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인 갈등을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 이렇게 내부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이 최대한 없길 바라는 게 예비 후보들, 그러니까 총선에 나서는 의원들의 심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어는, 그러니까 전면적인 방어는 최대한 피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요, 자칫하면 이게 그냥 친명계, 친문계의 갈등이 공천 앞두고 갑자기 펑 터지는 발화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언제든 이렇게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당이 어떤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비전과 정책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이 부각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이제 인물 중심, 그 인물들이 서로 모여 있는 계파 중심 이런 식으로 부각돼서 이제 집안 싸움이 나는 행태인데 특히나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뭐 모두까기 내지는 뭐 조금 난사하는 행태로 해서 여기저기 그냥 막 하고 자기가 했던 부분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어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또는 자기가 어떤 정치적 실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찍어서 비판하다 보면 그게 또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인물 중심이나 어떤 개파나 이런 줄 세우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떤 일을 이번 총선에서 해야 되는지 그 같이 비전을 앞세워야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순환 시대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전사가 등장을 합니다. 중구 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강북 시대를 열어갈 이 지역에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의 방탄 2차전을 보자 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윤희숙 의원이 대항마로 나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뭐 어제도 계속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요. 임종석의 대항마가 윤희숙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종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윤희숙은 도전장을 던졌어요, 이미. 근데 임종석은 아직 자리 못 잡았어요. 자, 두 사람이 저렇게 싸울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현주 전 의원이 등장을 해요. 아니, 최병묵 의원님, 저거는 또 어떤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자 이현주 전 의원의 최근 이제 그 입당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과거 친문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을 임종석 빼내고 그 자리에 넣자. 예. 지금 이런 그 이제 청원 운동 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현주 전 의원이 서울 중성동갑에 등장을 한 건데 이현주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입당 절차도 아직 밟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친문인 임종석이 나온다니까 임종석은 좀 아니고 대신 친문을 비판하던 이현주를 끌어들여서 영입을 한다. 지금 요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 좀 애매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현주 의원이 내부 분열을 촉발시키는, 예를 들어 친문 대 친명의 대결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컨셉 정도만 제시할 뿐 그 지역에서 승산이 있느냐를 또다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체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는 보지 않고 당내를 지휘할 수 있는, 당내를 이제 친명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선거운동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현주 의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종석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공천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큰 판을 보지 않고 내부 싸움에만 집중한 공천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지역에서 경쟁력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월등히 높은데 여기가 단순히 현역 의원이 없다고 해서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고 외부 인사를 여기에 전략으로 후보를 앉힌다라고 하는 것 등은 불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천이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면서 일촉즉발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민주당 소속이고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만 윤미향 의원. 이번에 윤미향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에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 간에 오갔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으로 다룬 기사입니다. 자,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한의 전쟁관이라니. 그러니까 우리를 적화 통일로 하겠다는 북한의 전쟁관을 평화를 위해서라면 수용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어디서 나온 얘기냐? 바로 이 토론에서 발표자였던 이 참여자의 문제의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그 논란인데요. 자, 윤미향 의원은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윤미향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 이 정책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군사 동맹 체제들,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들.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입니다. 그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즉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분단되어진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어떤 평화관이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한쪽이,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이 정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망하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 승자가 되면 그것도 평화죠. 그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을 해야 된다. 이 전쟁관이 어떤 전쟁관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북한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렇게 정말 목소리 높으면서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라면 저런 것도 수용해야 된다. 야, 이게 일단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4일이죠.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광수 이사장이 한 말인데요. 북한의 인식 변화와 평화통일 운동, 이런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서면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 역시 수용해야 한다, 이러면서 전쟁을 수용하는 인식에 대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저는 조선반도에서
분단된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런 평화관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전쟁 주장에 그렇다면 찬성을 하는 것이냐 이런 물음에 학자로서 북한 입장에 내재적인 접근을 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글쎄요. 다른 곳에서 했었어도 아마 저 말은 논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국회에서 누군가가 평화를 위해서라면 전쟁해서 이건 북한이 이기더라도 그걸 수용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자꾸 이론적으로 뭔가 전개하는 듯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적화통일도 좋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발언들이 국회에서 나왔다는 이 자체가 충격적이고요. 자, 이제 저런 것 때문에 바로 윤미향 의원의 이제 무슨 친북 이런 논란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학자적 소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윤미향 의원이 판을 깔아줬다는 데 대해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적 시각에서 보셨을 때도 저 지금 참석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뭔가를 해설하는 걸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요. 저걸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저렇게 토론하는 문제는 부적절하고요. 특히 윤미향 의원은 저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받아왔으니까 아무리 비례대표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하에 저 주최를 하게 되면 저 정도는 미리 검증이 돼야 되는 일인데 저런 판을 깔아주는 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런 식으로 이 평화와 이 안보 문제를 북한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거는 정말 윤미향 의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이게 워낙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실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물론 이제 의원실에서 개최한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 김 이사장 발언 자체는 개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토론의 취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좀 더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고 연설자 개별 발언에 대해 동조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잘못한 사람이 되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라거나 위협한다는 뜻이죠. 그런 일이 우리 해역에서 벌어집니다.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둔기까지 휘두르면서 우리 해경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보시죠. 박권우 기자입니다. 중국 어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는 해경 경비 함정. 하지만 중국 어선은 계속해 달아납니다. 사이렌과 불빛을 비추며 가까이 접근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등선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선원들의 공격을 방패로 막아가며 등선한 해경은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납포된 두 어선은 125톤급 쌍타망 어선으로 위에는 중국 국적기를 달고 있습니다. 두 중국 어선은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94km 지점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겹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어업 협정에 따라 중국 어선들도 조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건분에 저항한 두 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동원해서 저항하며 등선을 방해하고 저희 해경의 불법 조업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검문 검색 과정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였습니다.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 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어제 새벽에 경기 보셨습니까? 와, 진짜 이거 승부차기까지 갔어요.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에서 우리 국민들의 답답했던 속을 좀 뚫어주는 소식이 마지막까지 정말 쫄깃쫄깃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중에 왜 이 선수 그동안 잘할 때는 박수 치더니 조금 못한다고 왜 멋부리고 다녀 머리띠는 왜 해 막 이렇게까지 했던 조규성 선수는 정말 한을 풀었습니다. 골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은과 동시에 또 뭔가 좀 그 여태까지 아쉬움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감정들이 좀 복잡미묘하게 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지? 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약간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좀 풀렸나요? 뭐 풀렸다기보다는 솔직히 크게 마음고생을 안 해서 뭐 그냥 똑같아요, 감정은. 네. 자, 조규성 선수의 골이 언제 터졌느냐? 전반 45분, 후반 45분.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골이 언제 터지는 겁니까? 후반 54분에 터졌습니다. 야, 추가 시간이네. 그래서 후반 추가 시간, 그 경기 끝나기 직전에 터졌는데 예. 우리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었거든요. 예. 후반 끝나기 직전에 골을 넣은 거예요. 와. 처음에 이제 사우디가 바로 골을 넣고 나서 우리가 후반에 정우영 선수, 황희찬 선수 투입하고 또 뭐 박용우, 조규성 선수를 투입했는데 계속 우리가 골이 안 나는 거예요. 예. 막판에 조규성 선수의 그 제공권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바꿨거든요. 계속 이제 이 크로스를 올렸는데 계속 헤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이 계속 나지 않고 골을 거의 10골이 슛을 10개 이상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도 안 들어가다가 조규성 선수가 막 그 골대를 맞추기도 했었는데 결국 끝나기 직전에 후반 54분에 그 조규성 선수의 헤더가 상대편 골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 조규성 선수가 그동안 골을 계속 넣지 못는다고 그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결국 한을 풀고 한국 팀도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띠 했으니까 빗나가지도 않고 골을 넣은 거 아닌가도 싶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1대1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승부차기였잖아요. 네. 정말 또 한 명의 영웅은 대한민국 수문장 조현우 선수였습니다. 조현우 선수도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원래 이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빗현우다라고 불렸잖아요. 그동안 실력 발휘를 좀 못해서 아쉬웠던 마음 이번에 완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1대1을 지키고 경기를 마감을 한 데다가 이제 이어지는 승부차기에서는 3번, 4번 선수의 슈팅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조현우 선수가 미리 오른쪽으로 오는 걸 읽었고 그래서 멋있다. 결정적으로 빛의 속도로 가서 다 막았습니다.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쉽게 8강에 못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불안했는데 빗현우 선수가 박아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장면도 하나 보시죠. 원래 저렇게 승부차기 하면요. 막 선수들끼리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응원을 해주거든요. 뒤에서 골 차는 선수 힘 받으라고. 근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번 더 찰 수도 있는데 에이 졌네 가자 라고 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분인데 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만치니 감독입니다. 감독이요? 네, 사우디 네 번째 키커가 실축하니까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린 건데요. 오호. 그 시점은 황희찬 선수가 차기도 전이었습니다.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실축하고 나머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가 성공하면 동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한국이 또 실축을 하면 사우디가 승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경기장 밖으로 경기 승패가 결정되기도 전에 나가는 감독을 보고 모두 다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는데요. 경기를 마치고 이 만치니 감독이 열심히 하려고 했던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나갔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하기도 하고요.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우리 팀도 잘했지만 상대가 강했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분인데 그냥 먼저 포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월드컵은 아니지만 아시안컵에서 지금 8강까지 올라가는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희 작가님께서 여기다가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노래는 못 부르겠고 오나라 오나라 거기까지만 하죠. 바로 그 배우가 돌아오십니다. 이제 쌍둥이 엄마가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주위를 둘러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대장금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품을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고 또 아시아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 고마움이 더 새록새록 깊게 느껴졌습니다. 오, 대장금이 돌아와요? 예, 대장금이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20년 만에 기존 대장금의 후속편이
제작된다고 합니다. 후속편. 네, 후속편에서 대장금 속 서장금 역할을 이영애 씨가 맡는다는 거예요. 서장금이라고 많은 하면 분들이 장금희의 성을 대씨로 알고 계시는데 네. 서씨입니다. 아, 서씨고요. 네. 서장금 역할을 이제 이영애 씨가 직접 맡게 되는데 지금 제작사 측에서 이영애 씨 캐스팅이 이미 작년 6월 달에 이루어졌고 최근에 드라마 작가하고도 계약했다라고 하면서 제작이 실제로 곧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저 때 저 얼굴로 저 나이로 다시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 확실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 추정컨대는 저 때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이겨내고 은연으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후에 후일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좀 수년 후에 아마 이제 추정컨대는 예.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일단 그 작가하고 계약했다고 하지만 편성 시기하고 편성 플랫폼은 알려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영애 씨가 다시 대장금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최소한 전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요 먹방이라는 것도 유행을 하고 뭐 유튜브에서 먹방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저 때만 해도 먹는 게 소재가 되기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금희 신드롬은 대단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57.8%였습니다. 네, 54부작이었고요. 그때 이제 이 사극의 전성기를 열었던 이병훈 PD의 작품이었죠. 이때 이 작품을 계기로 이영애 씨 정말 명실상부한 한류 스타로 우뚝 서게 되죠. 그때 저 장금은 이제 도전 정신, 열정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앞으로의 캐릭터도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런 말 참 많이 하셨죠. 야, 땅 파봐. 10원짜리 한 장 나오나. 그런데 진짜로 놀다가 땅을 파는 놀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다발이 나왔대요. 그걸 누가 찾았느냐? 아이들이래요. 와, 돈다발! 돈다발이래요. 근데 뭔가 좀 이상했답니다. 어떤 돈다발이었느냐? 화면부터 보시죠. 뭐야, 돈다발이면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저건 붙어있네. 저건 뭐예요? 예, 특이한 형태의 돈다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야외에서 놀던 예비 중학생들이 이 특이한 형태의 전지 모양의 어떤 화폐들을 주워서 인근에 있는 지구대로 곧장 달려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경에 송파구 방이지구대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6학년이었다가 이제 중학생 올라가는 친구들이 1,000원짜리 지폐 45장이 붙어 있는 전지 형태의 돈다발을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이제 복재현 군이 습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놀다가 빌라 화단에서 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면 저 혹시 장난감 아니에요, 저거? 네, 그래서 경찰도 맨 처음에는 이거 위조 지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애들이 가져왔잖아요. 예. 그래서 형광등에다 이렇게 대고 위조 지폐인지를 봤는데 알아보니까 위조 지폐 아니고 아까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45장의 지폐를 다 묶어놓은 전지 은행권이라고 합니다. 자르기 전에 은행권인 거예요? 그렇죠. 전지 은행권은 대부분 이제 잘라서 쓸 수도 있지만 수집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아, 저렇게도 파는군요. 네, 한국은행에서 정식 발행한 기념화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으로 기념화폐라는 것을 알고 분실물로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저런 게 전지은행권이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게 또 기념품으로 상당한 용도가 있다고요? 네, 사실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했고요. 화폐금융박물관에서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팔았는데 이게 2005년경에 이제 지폐 40매가 붙어 있는 전지은행권이 발매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한 장의 돈으로는 52,300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발매 첫날에 현장에서 화폐금융박물관을 통해 3,500장이 팔렸다고 하고요. 예. 온라인으로도 2,000여 장이 넘어서 첫날만 5,500여 장이 발매가 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집했고 굉장히 좋아했던 전지 은행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에도 발매가 됐었는데 그때도 1차 발행분이 모두 품절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사신 분이 분실하신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이 유실물법, 민법에 따라서 습득한 이 학생들이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습득한 복군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개월간 주인을 못 찾으면? 네, 소유권자 찾아가라고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게 지금 경매로 나오면 얼마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신통방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